편히 쉬셨습니까?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진행을 맡아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이번 세션부터는 한국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채널 선택하셔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session will be proceed in Korean, bu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both English and Korean. Please check the channe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understanding.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전 시간 기조 강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스마트시티가 어느 정도 건설이 진척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부터 29일 목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포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 일정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박은님께서는 S세션 기대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고요. 김광석님께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설님 스마트시티 세종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포럼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스마트시티 세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종 SEJONG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의미를 담은 총 6개의 세션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댓글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요.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이벤트들도 함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S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S입니다. 그래서 Sustainable and Safe City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시민생활 안전 수호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는 내용으로 총 5분의 강연자께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보다 안전한 스마트 시티 시민 생활에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기술과 노력이 필요할지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박승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스마트 시티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for Safety Korea ASK 솔루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승희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라고 합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의 S세션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마트시티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솔루션이고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AI, 그래서 에스크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대응을 하는 능력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시의 데이터들 그것들을 잘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에스크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안전한국 실현을 위한 AI 솔루션, 즉 에스크 솔루션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드리겠고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연재난의 대표적인 폭염, 그다음에 사회재난의 대표적인 산불, 그래서 폭염하고 산불에 대해서 과연 에스크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개념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재난 대응은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야 되는 솔루션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AI라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요즘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 어디에서도 AI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뭐 AI 스피커를 이용한다든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솔루션들을 쉽게 접하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실시간 우리가 대응을 할지 또는 골든타임 내에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런 의사결정 지원해주는 AI 솔루션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는 재난 대응 매뉴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이 에스크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모델로 대응 체계 모델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같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난에 대한 이그젬플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폭염 그리고 산불 두 가지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폭염도 최근 5년 동안에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평균 2,0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 그다음에 연평균 약 1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재난입니다. 특히 세종시에서도 2015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였고요. 향후 기후 변화 가속화로 기상과학원에서나 환경부에서는 이 폭염 위험도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 재난에 대한 대응 솔루션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산불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의 피해 건수를 보면 연평균 571건의 산불 발생을 경험하고 있고요. 막대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도 역시 유발시키고 있는 사회재난, 대표적인 사회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역시 건조특보 발령 일수도 증가하고요. 강수량이나 강수일수 감소 이런 영향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산불에 대한 위험성과 인위적 위험성이 가중되어지는 시점에서 과연 산불 발생 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재난 대응을 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을 하는 지원 솔루션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난 대응, 시민 여러분들께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정부에서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지되는 시점부터 재난 상황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시공간적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속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디시전 메이킹 서포트라고 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런 분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솔루션이 이 의사결정 지원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 저장, 분배하기 위한 단순한 시스템을 넘어서 그 상황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자료를 분석해주고 적절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사실 2019년 12월이었나요? 한 1년 한 4, 5개월 전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AI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재난이 발생해도 인공지능으로 5G AI 기반으로 지능형 대응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 그래서 재난 대응에 대한 능력이 정부가 가져야 할 필수 능력으로 모든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형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지능형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이 에스크 솔루션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재난 분석, 재난 대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들, 소셜 빅보드라든가 실시간 재난 뉴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해외 사례에서도 보시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파이어캐스트 3.0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IBM 왓슨 글로벌이라는 프로젝트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에서 쉽게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솔루션들을 선진국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지능형 재난 대응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도인데요. 이 에스크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황 판단 및 분석, 예측, 최적화 기능, 그래서 세이프티 브레인이라고 해서요. 아까 미국 사례,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이프티 브레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이 에스크 솔루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마트로 구성된 이 대용량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오픈 API 영동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고 또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는 대로 이 서버에서 계속 학습, 그래서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해서 그 적절한 의사결정을 시각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상황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실에서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는 그 표출되는 시각화 화면을 같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가 오늘은 폭염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폭염 관련 빅데이터들, 그 다음에 산불 관련 빅데이터들이 이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고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황 판단 회의를 할 때 옆에서 그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저희 에스크 솔루션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폭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폭염 관련된 질문들을 실시간 올리면 알아서 답변해주는 챗봇 구동을 이그젬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폭염에 대한 취약 계층 정보라든가 취약자들의 위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쉘터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그 수량과 구축 운영 방안 이런 의사결정까지도 도와주는 지능형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재난에 취약한 이 뭐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이런 재난 취약자들이 적절히 대처해서 폭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화면은 산불에 대한 재난 대응 시나리오인데요. 산불이 발생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방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산불 경험 데이터라든가 지금 현재 산불이 발생한 현장의 정보들을 다양한 데이터 수집 경로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불 대응을 하는 그 인력 자원이라든가 소방 자원을 적절하게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요. 사람이 100% 다 하는 것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적으로 분석한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거는 예입니다.
뭐 소방 헬기도 뜨고요. 우리가 드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발생 현장에 바로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이용하거나 근데 뭐 기상이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는 물론 드론이나 소방 헬기가 뜰 수 없지만 일단은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방 헬기가 뜨거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에스크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이라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에스크 시스템은 작동이 되고요. 보시는 하나의 예인데요. 뭐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현장에 드론을 빠른 시간 안에 띄워서 현장 정보를 바로바로 스캔을 해가지고 다시 이 에스크 시스템으로 현장 정보를 그리고 영상을 표출할 수 있고요. 이게 소방본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소방 자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지능형 솔루션이 현장에 가동이 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죠. 최근에 지능화된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는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 그래서 화면에 지금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물론 가상 시나리오인데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영상에서 바로바로 이 와일드 파이어, 스모크, 플레임, 즉 산불이냐 아니면 연기냐, 뭐 불꽃이냐 아니면 난 파이어냐, 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있느냐. 휴먼 팩터도 같이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을 해야만 산불 현장에 정확한 파악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재난 현장의 파악을 근거로 적절하게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빠른 시간에 이런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산불의 확산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산불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매우 커집니다. 보시는 것은 피해 면적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시 컴퓨터 비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거쳐서 산불 피해 면적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도 우리가 예측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소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내외 사례도 아까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세종특별자치 산불 예상 피해를 알려줘 이랬을 때 우리의 에스크 서버에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인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주는 챗봇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이러한 지능형 솔루션이 마련이 되면 어쨌든 이 관할 내의 산불 혹은 폭염에 대한 시민들이 적절히 빠른 시간에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함께 보시면 상황 판단 회의 시 직접 현장 상황을 보실 수 있도록 마련된 UI 화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에스크가 가동이 되면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이 서버 내부에서 지금 오퍼레이션이 되고요. 오퍼레이션 되면서 단계별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요청하고 또 피드백으로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된 주변의 주요 위험 시설물들 정보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이런 줌 기능으로 온오프 기능으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폭염에 대한 이제 대응 의사 결정 과정인데요.
여러 가지 기상 정보들, 그 다음에 주변의 재난 취약자 정보들, 그리고 폭염 예경보가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고 나서 그 단계별로 관심주의 경고 심각 단계별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 지원해주는 솔루션으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소개해드린 에스크가 제대로 동작이 되면 사실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지금 에스크가 이 대응 체계에 추가가 되면, 그렇죠? 예방, 대비, 대응 플러스 에스크, 그다음 복구. 그래서 에스크가 가동이 되면 기상특보, 빅데이터 기반 분석,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을 통해서 폭염의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능력이 강화되면 제한된 자원을 적절히 투입해서요, 피해,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당연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산불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이고요. 여기도 역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4단계 프로세스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에스크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을 때 역시 산불 대응 능력이 강화가 돼서 앞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변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자연재난에서는 폭염, 그리고 사회재난에서는 산불을 대표적인 2가지 종류의 재난으로 설정을 하고 그 2가지 종류의 재난에 제가 연구 개발한 이 에스크 솔루션이 가동된 시나리오 기반의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2가지 종류의 재난뿐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역시 그렇고요. 그러면 관련 그 정보들을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요. 또 영상 정보든 음성 정보든 또는 인구 이동 정보든 이런 각종 정보에 대한 적절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최적의 솔루션을 저희가 정부에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오늘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에스크 솔루션이 세종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고취시키는데, 안전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승희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for Safety Korea, 에스크라고 하는군요. 에스크 솔루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 응급 상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텐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기술 기반해서 다양한 설명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번째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2번째 강연은 시민 건강 수호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임영희 의료 서비스 혁신 단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장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 혁신 단장 임영희입니다. 오늘 저는 S세션 Sustainable and Safe City 세션의 시민 건강 수호를 위한 스마트 헬스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의 모체가 되는 보건의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한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 헬스케어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세 번째로는 스마트 헬스케어 내에서 보통 스마트 시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질병 예방, 그다음에 질병 진단 치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질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서비스 모델, 네 번째로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모델, 마지막으로는 2020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했던 한국판 뉴딜의 일부분인 디지털 뉴딜 안에서의 스마트 의료의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입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가 첫 번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19년 기준 15.5%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60년에는 1,700만 명 이상이 되면서 전 인구의 40%가 노령 인구의 구성을 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3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국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 그리고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만성 질환자의 증가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 의료비의 증가는 정부의 혹은 개인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 건강보험에 재정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의료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가 12.4%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진료비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 비중은 13% 정도인데요. 의료비의 비중이 40%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가 결국은 의료비의 증가를 견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의 증가와 그 다음에 노령 인구의 증가를 표와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령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서 만성질환 위주로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만성질환 인구로 변화함과 동시에 신종 전염병 발생이라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요. 이런 고령화, 그다음 생활 습관의 변화, 또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일단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만성 질환 증가를 중대하고 또 가능성이 높은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면서 5대 만성 질환의 경제적 비용이 전 세계 GDP의 4%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만성 질환의 증가는 결국은 치료의 기술과 더불어서 사망률의 감소로 이루어지고 되고, 이 말은 치료한 이후에 생존자의 케어 요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비용 증가를 또한 한편으로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그다음에 올해 이어서 코비드-19의 이런 발생, 그다음에 이건 국제적인 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보건의료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고 하죠. 그다음 신종 인플루엔자, 그다음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코비드-19까지 5년 내지 7년의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균이나 인수 공통 전염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종합하자면 고령사회의 도래, 그다음 만성질환의 증가, 새로운 질병의 출현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접근 전략이 모색이 필요할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환경 변화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환자들을 케어해야 되는 케어가 좀 더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치료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단순하게 병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한 가지 진료과가 아닌 여러 개의 진료과가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진단 인력이 향상되고 또 바이오 기술이 발달함과 함께 되면서 환자나 일반 개인의 케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어떻게 환자를 케어할 것인가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케어 모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보의 습득 채널이 등장하게 되고 또 개발된 맞춤형 그다음 진료나 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전염병의 출현, 그다음 만성 질환자의 증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업무 부담의 가중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은 일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임상 활동, 실제로 활동하는 인력이 적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소진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일부 진료과, 예를 들자면 산부인과나 정신과 등의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감염내과 부분, 감염내과가 전체 작년 기준으로 2,21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감염 환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노동 집약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 제공 형태로서는 향후 지금 발전하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국가 재정의 부담이 심화되고 병원으로서는 병원 운영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개별 병원이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모든 중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 거기다가 감염병까지 치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다음에 실질적인 방법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병원 운영, 그다음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다른 어떠한 경제 부분에 비해서도 보기 힘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것인데요. 최근에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죠. 기술 혁신이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기술과 의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디지털 기술의 최우선적인 활용 분야가 의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놓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빼놓고는 미래 의료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사전을 예측하고 그다음 예방하고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정밀의료를 통해서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이런 신의료 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의무 기록이나 유전체 분석 등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이러한 기술 집약적인 그다음 기술이 견인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의 그 밖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서 의료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빅데이터 등에서 이런 ICT 인프라의 발전과 의료 영상 장치의 기술적 발전에서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저장하고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헬스케어 제품들, 그다음 서비스들의 발전이 이런 변화를 좀 더 가속화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 그다음 보건의료 기술의 융합이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헬스케어 제품, 의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ICT 기술의 발전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특히 빅데이터 기술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코비드-19 이후에 병원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코비드-19 이후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의 구조와 서비스 제공 체계가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투 트랙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환자의 흐름, 환자를 돌보았던 외래와 그다음에 입원, 그다음 수술, 그다음 퇴원, 중환자실 이런 어떤 사이클에서의 이런 사이클들이 과연 감염병과 그다음에 일반 만성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적절한 것인가에 따른 환자의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 이 흐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 흐름 속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부분과 비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구분하고 적용할 기술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병원의 서비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진료 분야,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과 경영, 또한 원무라든가 물류에 이르기까지 병원의 스마트화가 가속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네트워크 기반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헬스케어로의 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그다음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의료, 그리고 지역 내와 그다음에 지역 안에서 1차, 2차, 3차 기관이 연결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연결되고 개인의 건강관리가 연기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구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스케어는 결국은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스마트 시티 안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보게 되고, 이 스마트 헬스케어는 결국 도시 생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 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에는 보통 e헬스나 혹은 MS 시스템, 혹은 지능형 인터넷 AI라든가 혹은 연계형 의료기기 등이 포함되고, 최신의 디지털 혹은 모바일 기술을 적용하여 더 큰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관련 의료기기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편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장의 전망입니다. 스마트시티 전체 플랫폼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서는 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분야별로 주요 서비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 헬스 분야가 40% 이상을 40% 그 정도를 차지하고 앞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코비드-19 이전에 이미 2019년에 우리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고 해서 5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첫 번째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 병원, 신약 후보 물질의 빅데이터, 그다음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그다음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데이터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는 한국판 뉴딜 안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뉴딜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스마트 병원 육성,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범 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 그린시티, 에코 스마트 시티 내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예방 및 관리 부분과 진단 및 치료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예방에 있어서는 의료기관 이전 단계, 그래서 개인의 스마트 홈 중심으로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지능형 감염병 대응 시스템, 도시 차원에서 혹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 관리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실제로 병이 났을 때,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는 진단 분야와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부분입니다. 여기도 대표적으로 스마트 병원 안에서의 환자의 진단과 치료, 두 번째로는 스마트 응급 의료 시스템 안에서의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예방 및 관리에서는 주요 서비스가 스마트 홈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혹은 다니고 있는 곳, 직장이나 홈이나 이런 곳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치료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준비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 차원에서 진행형 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도시 안에 있는 다른 영역들, 예를 들면 교통,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 재난 이런 부분과 함께 연결돼서 진행형 감염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는 진단과 치료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단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병원 중심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병원이라고 해서 3차 병원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 병원은 결국은 3차 병원과 2차 병원, 그다음에 1차 의원, 클리닉, 그리고 건강관리센터 혹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아우르는 결국은 환자가 진단을부터 시작해서 치료받고 치료 이후에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까지 연결되는 어떤 의료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서비스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도로나 혹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갖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 그다음에 관제,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안에 있는 전체 빅데이터 센터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그런 개별적인 센터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의 구축과 그다음 운영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 저희가 혹은 대부분 빅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그 빅데이터 센터도 각각의 서브 빅데이터 센터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와 관련된 빅데이터 센터, 개인의 의료 기록, 그 다음에 건강 기록,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럼 에코 스마트 시티, 우리가 스마트 시티 내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주요 활용 정보입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의료 정보, 의료기관에서 제공되고 생산되는 정보. 두 번째는 일상 정보입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다양한 디지털 의료기기, 가정에서 하는 홈케어 기기를 이용한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 정보입니다. 헬스케어가 관련되는 기상 정보, 그다음 재난 정보 이 부분도 헬스케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모아져야 되는 그런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 정보과 통신 정보, 그다음에 위치 정보 같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다른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는 정부나 의료기관만이 참여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체적인 가버넌스로서 구축하고 운영을 기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 방금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센터이고 세 번째는 의료기관, 네 번째는 의료 및 건강관리 개발 기업들, 웨어러블 기기라든가 기타 기구들을 의료기기, 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입니다. 개인의 건강 기록을 갖고 의료 기록과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 보험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방과 진단 파트에서 나왔던 스마트 홈, 그 다음에 그 감염병 관리 두 가지, 그 다음 뒤엔 진단과 치료에서 나오는 스마트 병원, 그 다음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홈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결국은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헬스케어 빅데이터 센터로 송부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그다음 이것을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행형 감염병 대응 서비스죠. 지역사회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 데이터 기반 감염병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감염병을 차단하거나 방역 기술을 적용해서 하는 도시 인프라 육성하는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진단과 치료 부분에서 스마트 병원 중심입니다. 결국 스마트 의료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내에서의 혹은 병원 밖의 2차, 1차 의료원, 다른 건강관리 센터와 연결되는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의료기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는 결국은 지역 도시 내에서의 응급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사고 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디지털 뉴딜의 스마트 의료 구현 중에서 가장 중심축이 됐던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료기관을 스마트화하게 만드는 디지털 기술들을 병원 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들, 모델들이 실제로 2차 병원과 1차 클리닉, 그다음 다른 의료 시스템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에는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중환자실의 환자를 3차 병원에 있는 감염병 전문의와 그다음 전문의들이 2차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보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 내 감염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환자를 즉각적으로 트래킹하고 2차, 3차의 접촉자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도입됐습니다. 자원관리 모델은 결국은 병원 내에서 효과적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21년에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선정평가가 이루어졌고요.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낙상이나 그다음 욕창 예방 같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특수병동에서 암병동이나 정신병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지능형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병원 내에 의료 인력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어떤 로봇이라든가 기타 시스템적인 걸 통해서 병원 운영을 효율하게 하기 위한 그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뉴딜 스마트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각각의 지금 보시는 세 가지 도메인들이 하나의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데이터가 통합되고 병원과 2차, 3차 병원이 연결되고 결국 국가 차원에서는 각각의 지방들이 연결되는 국가 차원의 스마트 뉴딜, 스마트 병원,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영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 혁신단장께서 시민 건강 수호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스마트 도시 안에서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에 달라지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스마트 시티를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강연은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안전 및 운영관리 서비스라는 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박길주 주식회사 미래IT 연구소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내용을 들려주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박길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미래IT 박길주 연구소장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그 에너지 공급 인프라로서 주요 인프라인 그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도시가스 배관을 실제로 보는 경우는 이제 집 주변에 그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구간을 땅속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지중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안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와 그것들을 에 대한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비스의 개요, 내용, 그리고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의 결과,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 도시가스 안전관리 서비스는
그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의 구축은 저희 미래IT에서 담당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운영은 충청남도와 세종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JB 주식회사에서 서비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구축의 주된 내용은 도시가스 배관에 IoT 센서들과 스마트 계량기를 부착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누출이나 불법 공사, 그리고 수용과 쪽에서의 가스 누출 등을 그 모니터링하고 상황 판단해서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된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의한 사고는 대만의 가오슝이나 미국 맨하탄 사고처럼 그 빈발하지는 않지만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내는 대규모 사고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그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고비용 저효율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드론과 IoT 기술을 적용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미국의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청에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배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에 코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배관의 부식에 의한 사고이고요. 아래쪽에 내추럴 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집안의 움직임으로 해서 배관이 틀어지거나 해서 이제 발생하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스 배관은 주로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가스 배관 강관에 이제 부식이 발생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예전에 이게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밑에 보시는 이제 그 용접이랄지,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오작동, 그리고 굴착 공사에 의한 사고가 더 많은 그 사고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굴착 공사나 잘못된 오작동과 용접 등은 전부 다 이제 휴먼 에러가 되겠고, 이러한 휴먼 에러들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내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전체 현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도시가스를 이제 수입하면 전국에 그 33개 그 도시가스 회사에 고압으로 그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도시가스사들은 이를 보다 안전하게 중압으로 떨어뜨려서 수용가까지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수용가에서는 더 안전하게 저압으로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는 뭐 여러분의 댁내의 가스레인지랄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가 공급되게 됩니다. 국내의 도시가스 배관의 총 길이는 중압 저압 배관 경우에는 42,500km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시공 후 20년 이상 된 배관이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배관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 관리기관으로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도시가스사와 함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 그 정밀 안전 점검 결과를 보게 되면 1km당 1.5건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의 전체 범위에 대해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고,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는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의 전체 범위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IoT 이 센서 기반의 장치들을 구축을 하고,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안전한 운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 구축으로부터 상황 관리를 할 수 있고 위험을 예측해서 그에 대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 구축의 실증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영역을 좁혀서 좀 적용한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스 배관은 교량이나 교곽을 지난달지 또는 지하에 대부분 매설되어 있다랄지 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층 빌딩에 공급된다랄지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스 그 배관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IoT 장치들을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교량이나 교곽이나 또는 고층 빌딩과 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그 도시가스 사고 원인의 이제 주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굴착공사인데, 이 굴착공사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신고된 기간에만 그 굴착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굴착공사에 대해서 상시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도시가스사에서는 1일 2회의 순회 점검을 통해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 관리, 그 상시 점검에 대한 순회 점검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도시가스가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이제 수용 시설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적용을 하고 했는데, 이제 스마트 계량기는 가스 누출을 탐지하고 가스 누출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그 수용과에서의 가스 사용량을 실시간 그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과 IoT 센서들과 스마트 계량기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도시가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상황 판단과 위험 예측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보다 스마트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의 실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래 이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세종시 5-1 생활권에 이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세종시 5-1 생활권은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등 7대 서비스를 구축해서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도시가스 안전 분야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의 일환으로 규제 특례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는 드론과 스마트 계량기를 활용해서 안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서비스 구축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특례를 그 승인받았고, 그 특례에 따라서 드론을 활용해서 그 굴착공사 현장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스마트 계량기를 활용해서 가스 사용 시설의 수용과의 실시간 상시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왼편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가스 배관에 부착되는 다양한 IoT 장치가 있습니다. 테스트박스라는 것은 이제 도시가스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에 부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에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테스트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진동 등에 의해서
그 도시가스 배관에 위험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센서들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정압기와 관말 압력은 그 수용과 쪽에 마지막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압력을 측정해서 원활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량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가에 실제 이제 계량기로서 도시가스가 누출이 되었을 때 자동 차단을 해주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IoT 장치들을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플랫폼, 그리고 수집된 빅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용가 지원, 수요 공급 관리, 배관 위험 예측 등 안전 관리 및 운영 서비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서 그 저희가 구축하는 그 현장이 세종 5-1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현재 5-1 생활권은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먼저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세종시의 고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는 이제 그 굴착공사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평지에서 좀 보고 굴착공사 굴착기가 배관을 건드려서 가스가 누출되는지에 대한 검사도 지상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을 함으로써 굴착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탐지해내고 가스 누출에 대해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규제 특례로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특히 이제 도시가스 배관에 시민들이 있는 공간들도 지나다니기 때문에 드론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좀 강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론 안전 운영 방안으로 드론은 추락이나 배터리 폭발 같은 드론에 의한 안전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소음이랄지 또는 사생활 침해, 영상에 의한 사생활 침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는 내용과 같이 좀 상세하게 좀 대비를 하여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피치 못할 상황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또한 이제 가입을 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축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종합 현황 모니터링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 아래쪽 왼편 부분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게 이제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류기와 전위를 측정하는 테스트 박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에는 다양한 도시가스 안전 관리에 있어서 특정한 위험 사항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이제 보고되고 관제센터에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드론 영상에 대한 지능형 분석과 그 분석된 결과를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드론 영상의 가운데에 이제 굴착기가 보이게 되고, 이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곳 위에서 이제 굴착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보시는 각도처럼 드론이 떠서 굴착기를 탐지해내고, 또한 굴착 공사하는 중에 도시가스 배관이 손상이 있어서 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그것들을 바로 탐지해서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 IoT가 적용되기 전에는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 담당자가 차량으로나 도보로 이동하면서 이 넓은 지역들을 직접 육안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이제 IoT를 적용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다양한 안전관리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한 곳에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 그 부분을 바로 확인하고 또한 현장 점검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관제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빨갛게 되어 있는데, 특정 그 수용가에서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 바로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수용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조금 더 확장된 서비스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이를테면 이제 독거노인이나 또는 취약계층 등이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용량이 없다든가 하면 그 수용가에 거주하는 시민이 특정한 위험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용가의 그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이전에는 사실 지금 그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매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시가스 담당자가 가서 엑셀로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계량기를 적용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에서 바로 수용가별로 가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공급과 수요 예측의 기반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관에 대한 위험 예측입니다. 이제 도시가스 공급은 정압기를 통해서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그 압력을 관리함으로써 도시가스가 배관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의 이러한 그 정압기에서 압력이 예상되지 않게 좀 떨어진다라면 어디선가 도시가스가 누출됐다라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그 정압기 압력 예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러한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예측값과 비교함으로써 그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압력 이상값 경보 기준이라는 것이 현재 도시가스사에서 실시간으로 운영되지만 정압기 압력을 관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그 정상 압력인 그 구간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압력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면 작은 그 도시가스의 작은 누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고, 예전의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그 압력 위험 예측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작은 누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그 탐지를 해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가스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공급됨으로써 안전한 시민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사에서는 이러한 드론이나 IoT 장치가 법적 기반이 없는데, 이러한 실증 사업을 통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면 기존에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인력들을 효율적인 안전 점검의 인력 재배치와 또한 드론과 IoT 장치를 운영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도시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기반 인프라 시설들은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스마트 시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중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굴착공사 기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전기나 통신, 상수도 등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플랫폼으로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 구축에 대한 실증 사업을 함으로써 드론에 대한 운영 기술,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감시와 예측 기술 등을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의 33개 도시가스사에 보급하고 안전한 대한민국과 스마트 시티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길주 주식회사 미래IT 연구소장님 고맙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편리하지만 위험한 시설들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안전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대응 방안과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포럼 S세션 함께 하고 계십니다. Sustainable and Safe City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연을 청해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스마트 안전 도시라는 주제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이정민 주식회사 한컴 라이프케어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제 소개를 하고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꿈꾸는 기획자 한컴 라이프케어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제가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마트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의를 먼저 하고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면은 보통 똑똑하고 영리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을 스마트 기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합리성이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안전한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스마트 안전도시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요. 스마트 안전도시의 서비스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안전이란 뭘까요? 문자 그대로 지금 안전 해가지고 평안할 안, 온전할 전이라고 하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보통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safety라고 하죠. 라틴어로 어원 자체는 라틴어로 살러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처 입지 않고 구해주는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하게 될 때 안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위험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험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낄까요? 보통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즉 안전은 행복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몸을 다치지 않고 내 재산이 낭비되거나 피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안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되고 관리할 수 있는, 잘 관리되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안전한 상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런 안전한 상태들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재난이나 이런 사고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재난이나 사고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참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난과 사고, 재해나 재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재난에서 참사로 이렇게 그 사건들이 커져 나가는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재난에서 참사로 변화되기 전까지의 우리가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존하고 예측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역시 현존하고 예측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안전한 의식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통 교육과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 애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서까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불안전한 행동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매뉴얼을 수립한다든가 혹은 SOP를 수립해서 SOP를 수립하는 그런 행태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물건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에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크기, 혹시 모르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덜 다치기 위해서 보호구라든가 안전장비들을 착용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안전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안전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그런 안전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이미 스마트 시티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부분을 스마트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솔루션처럼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도시가 진화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 도시는 기존의 개발의 관점에서 도시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는 효율화된 최소화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도시 운영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존의 도시와 새로 만들어진 도시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향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 도시 모델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이제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고 또 어떤 정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스마트 시티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안전도시란 뭘까요? 기존의 안전도시들은 국가가 패시브하게 안전을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이 느끼는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로 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점점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안전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안전 도시에서는 기존의 안전 도시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 안전 도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IoT라든가 이런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시스템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양방향으로 반영이 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체감도가 향상이 되는 그런 도시를 스마트 안전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안전 도시는 다각적인 재난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안전 관리를 위한 최근의 기술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예측부터 복구까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들의 IoT, 빅데이터, 로봇, 드론,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재난을 감지하고 실감형으로 재난에 대한 그 가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스마트 안전 도시 서비스를 위한 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는 도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전기, 수도, 통신, 쓰레기 같은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안전 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 도시 인프라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스마트 안전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 도시 인프라들을 스마트 인프라라고 하는 센서, 디지털 트윈, 엣지 디바이스,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연결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융합하고 서로 간에 융합하고 분석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레이크 구조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리게 되고요. 여기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시 관제라든가 도시 시뮬레이션, 도시 제어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스마트 시티 안전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대피소 안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디로 도망갈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행정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외부의 기상 데이터들을 연계함으로써 그 지진 대피 안내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건축물의 속성 정보에는 내진 설계가 어떤 건물들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층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연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행정 정보라고 하죠. 이 행정 정보와 공간 정보 그리고 외부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상 데이터를 받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험 건물들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선별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미래 모델이긴 한데요. 방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세콤이나 혹은 ATT 캡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IoT, 드론, AI, 로봇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범 서비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IoT를 통해 가지고 침입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벤트를 감지를 하게 되고요. 이 이벤트를 감지를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로봇이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는 홈로봇이 우리 애들을 케어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뭐 시청이나 이런 건물에서는 큐레이팅 로봇, 이런 안내 로봇들이 내부를 순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된 지점으로 로봇이 이동을 해서 실제 이 이벤트가 진성 이벤트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별된 데이터가 이벤트가 진성 이벤트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주변을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상행위라든가 기존과 달랐던 그런 형태들을 영상으로 취득을 하게 되고요. 이 영상을 드론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영상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드론과 공유를 하게 되고요. 드론이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침입을 했었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었고 바지가 좀 짧더라, 이런 사람을 드론은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홍수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 안전 도시 서비스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IoT, 그리고 외부의 기상 정보와 행정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데이터를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입니다. 그 하천의 수질과 그리고 유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염물질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 그럼 센서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상 정보를 받아오게 됨으로써 앞으로 강우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언제쯤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경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저희가 다들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 체온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과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의 그 온도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었는지, 그리고 유증상자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유증상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이동을 했을 때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공기청정기를 가동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재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소방관용 공기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국의 93% 정도, 우리나라의 93%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호흡기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작년 몇 년 전에 제천 화재 때 영상인데요. 실제로 소방차가 진입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법 추정차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소방차가 그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우리는 화재 성장 곡선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는데 8분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8분이 되고 나면은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의 골든타임을 5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분 안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도로에 불법 주정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 사이에 차량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차의 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폭은 2m를 가리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도로는 전체 폭이 7.3m고요. CCTV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을 계산을 했더니 2.3m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도로는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
많은 차들에게 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차를 빼달라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로를 통해 가지고 우회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화재가 나면은 누군가 119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되고 관제사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출동 지침이나 뭐 화재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화재 발생 지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소방차가 이 불은 우리가 끌 불이 아닌가벼 이러면은 다시 관제사에다가 추가 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CCTV 정보를 공유를 함으로써 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정보를 중간에 공유를 함으로써 사전에 진압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최단의 출동 경로를 제시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서비스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소방안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의 아키텍처인데요.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가치를 보고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독특한 점은 사실은 보통 이런 서비스들은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패시브하게 국민에게 공유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이 부분을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제공 가치들을 통해 가지고 바라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건물주분들이 어떻게 보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공급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달라라고 하면은 전혀 뭐 그럴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서 보험료를 깎아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보험료를 깎기 위한 방법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필크 인증이라는 인증을 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화재 보험료가 일부 인하가 되고, 이 일부 인하가 된 화재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서비스를 워킹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스마트 안전도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하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엮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엮여나가는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안전 플랫폼의 요건에 대해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이 개방하고 더 다양한 파트너들과 더 다양하게 협력하고 또 더 적게, 플랫폼 자체는 사실은 경로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많은 데이터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게 소유를 하게 됨으로써 비즈니스로 빨리 전환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다양하게 연결을 하고 더 큰 영역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로서 다른 서비스에 또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민간 기업의 역할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도식화해 봤습니다. 안전도시와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안전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엮여 나갈 때 민간 기업이 서비스나 BM을 통해 가지고 도시 쪽에는 정보를 갱신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쪽에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공에 있는 영역들을 민간에게 어느 정도 오픈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민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 삶을 읽어가는 곳이 바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 되겠죠. 최첨단 기술과 융합된 안전 시스템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연 고맙습니다. Sustainable and Safe City라는 키워드 S 세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 안전 수호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 시티 솔루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제 마지막 강연만이 남아 있습니다. 5G 플러스 지능형 CCTV 기반 스마트 시티 사회 안전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강연 함께해 주실 텐데요. 오늘 김건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인증 물리보안 연구실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건우 실장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건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지능형 CCTV 기술이 5G와 결합이 되어서 현재 어떠한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또 연구 결과물이 지금 현재 세종시가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동영상을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5G 기반 지능형 CCTV가 무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10개 부처에서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발표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대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지능형 CCTV 서비스가 선정이 됐고요. 후속 작업으로 해서 5G 전략 실행 계획이 편성이 되었고, R&D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 세종시와 저희 에트리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가 런칭이 되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5G 기반 지능형 CCTV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수준에 있는 건지,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아마 5G가 아닌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친숙하게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5G와 합쳐졌을 때 도대체 어떤 기술들이 새로 필요해서 R&D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존의 지능형 CCTV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유선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영역만을 감시하는 그런 장비였죠. 근데 이게 5G하고 합쳐진다라고 하면 무선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얼마든지 날아다니거나 스스로 이동을 하면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게 되면 한 3가지 정도의 개발해야 될 기술로 좀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범용성입니다. 그러니까 5G 기반으로 한 CCTV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다닐 수 있다는 얘기는 특정 범죄나 특정 위험을 중심으로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험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범용성을 가지는 지능형 CCTV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계속 환경이 바뀌게 되겠죠. 이동을 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조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달라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향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술들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보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선형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영상 정보들이 전송이 되는데 유선으로 전송이 되고 전용망으로 전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5G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퍼블릭 에어를 통해서 영상이 전송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 조금 더 심각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CCTV 같은 경우는, 기존의 CCTV 같은 경우는 특정한 공간을 계속 비추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이슈라고 해봤자 사실은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정도에 좀 머물렀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활 공간들,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내부라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들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종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5G 기반 지능형 CCTV가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기존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CCTV에서 라인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설치 장소를 계속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CCTV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CCTV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폐쇄형이 아니라 좀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영상 센서로 좀 개념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직접 웨어러블을 할 수 있다든지 포터블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드론과 같은 형태로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의 모든 이러한 패러다임을 포함할 수 있는 영역으로 CCTV의 개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에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쓰러짐 감지 같은 경우는 아마 뭐 10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이 되었던 기술이고 아마 가장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쓰러졌다, 서 있다라는 판단하는 기준들은 대부분이 사람을 디텍션을 했을 때 바운딩 박스의 비율을 보고 많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좀 옆으로 넓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사람이 언제나 CCTV를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눕지는 않거든요. 똑바로 누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쓰러진 건지 아니면 서 있는 건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D 영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폭행 감지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 보면 폭행을 감지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봤을 때도 저 두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싸우는 건지 반가워서 그냥 미는 건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영상 내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사람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개념으로 좀 접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흉기 소지나 탈의 같은 경우인데, 탈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디텍션 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나름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딥러닝 쪽은 그 영상을 수집하는 부분들이 좀 크리티컬하죠. 근데 특히 이 탈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조금 찾고는 있지만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흉기 소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칼이라든지 아니면 둔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둔기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좀 했었는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좀 긴 둔기를 디텍션했는데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접고 다닌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얘랑 우산이랑 둔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치자를 인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단순히 한 군데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영상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나 사고나 재난과 같은 부분들을 디텍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복원하는 기술인데, 아시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의 눈으로도 식별할 수 없는 기술들, 그 차량 번호판을 이렇게 복원해내는 부분들이 좀 영화에 보면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는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겐이라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보이지 않는 번호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들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범죄 현장에 적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여 건 정도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만 한 10여 건 정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제로 2건 정도는 특정 차량을 특정을 해서 실제로 검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화와 같은 이런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들, 특히 방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DB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화재 같은 경우는 이미 5분, 10분이 지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디텍션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부분들, 작은 화염이 있는 부분들을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DB를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실제로 실제 화면에 저희들이 원하는 화염들을 오그멘테이션 시켜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범죄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보통 제가 범죄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감지도 안 되는데 과연 범죄 예측이 될까라는 부분들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범죄를 감지하는 것보다 예측하는 게 좀 더 쉬운 부분들이 있고 효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뒤에서 잠깐 보시면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근 반복 모형이라고 해서 모델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서 일정 시간 내에 동일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주거 침입을 당한 주거지가 재차 피해를 당할 확률이 한 4배에서 12배 정도 높다라고 하고요. 주거 침입 절도범 중에 한 76% 이상이 한 번 침입한 집을 다시 또 침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동네에서는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 트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주거 지역의 생활 지역의 패턴에 따라서 범죄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절도와 방화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유흥 지역에서는 성폭력 같은 이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두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범죄를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범죄 예측 모델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고전적으로 레퍼런스 되고 있는 게 프레드폴이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 기술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냐 하면 큰 지진이 오고 그 다음부터 여진이 오는 패턴들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패턴과 유사하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있고 미국 내 한 60개 도시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인 거고요. 헌치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카고에서 7블락에서 사용이 됐는데 하자마자 적용이 되자마자 총기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한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자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용이하게 범죄를 예측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기존의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통계 정보를 잘 분석을 해서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면 미래에 발생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크라임 맵을 만들어주고 어떤 지역에 이 시간대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조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전조라는 개념을 같이 넣었죠. 그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면 이 상황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 패턴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리스크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 과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는 화면이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서울 신림동에서 새벽에 집에 퇴근하는 여성분을 따라가다가 아마 문을 같이 열려고 들어가다가 아마 잡힌, 그런 게 잡혔다기보다는 이제 못 들어간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만약에 이 CCTV 영상만 보면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CC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여러 CCTV에서 이 여자를 뒤에서 계속 미행하고 있었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위험 예측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상황들이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냥 시연용으로 만든 건데,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위험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의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부분들은 아마 방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고 뭐 소방 쪽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화한 인물이 있으면 이 인물이 얼굴을 인식을 해서 이 인물을 연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검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방화가 되면 자동으로 방화를 인식을 하게 되죠. 불빛이 나오고 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용의자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로는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지금 이미 지금 세종시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 다중 CCTV를 통해서 사람을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Person Re-identification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식별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들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기술은 저희들이 지금 개발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술인데요. 차량용 블랙박스나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는데,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건데, 기존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전용 카메라가 있었죠. 띄엄띄엄하게 스파스하게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를 영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도 지금 87.2%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성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 조금의 시스템 작업을 통하면 충분히 한 95%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차를 타고 영상을 찍은 장면인데, 사람의 눈으로 겨우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번호판을 상당히 높은 성능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차량의 모델, 우리나라에 한 142개의 모델 정도까지, 그리고 색상까지 한 94.7%의 성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세종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나이브하게 쉽게는 요즘에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일반 방범용 CCTV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스마트 제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민들한테 차량용 블랙박스를 제공을 하고,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크라우드 소싱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지능을 좀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능을 추가한다는 얘기는 제보된 영상을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위험성을 감지하게 된다. 이 말인즉슨 수시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도 제보되는 영상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영상들이 제보가 됐을 때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위험을 감지를 해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능형 크라우드 소싱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드론과 같은 형태로 아마 접근을 하게 되면, 드론도 CCTV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 시야각이 다릅니다. 보시겠지만 그래도 CCTV는 사람의 눈높이와 좀 비슷한 각도지만 드론은 상당히 위에서 찍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로 좀 성능 테스트를 한 부분인데, 오히려 거리가 가까울수록 얼굴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리는 가깝고 픽셀의 개수는 많지만 실제로 위에서 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얼굴 인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오히려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각도가 시야각이 낮은 쪽에서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현재 당장 도심에서 띄워서 뭔가를 추적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안전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러한 드론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부분이 산악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산악으로 만약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은 실제로 촬영한 영상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기존의 툴을 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드론과 같은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드론은 자동으로 일정한 그 경로를 주행을 하면서 이러한 뭐 연기나 작은 화염을 디텍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렇게 만든 영상 자체를 저희들이 학습용 DB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올해 말쯤에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 17년도에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아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연기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드론으로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차장에 있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과연 얼마나 식별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지금 차량 모델을 식별을 하고 만약에 번호판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튜닝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돌려서 솔직하게 기술을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디텍션이 좀 안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앞쪽에 어느 정도 클리어한 부분들의 영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성능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 드론이나 기존의 플라잉 오브젝트와 관련해서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부분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실제로 또 웨어러블하게, 사람이 포터블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 투표 시스템, 그러니까 미리 내가 투표소에 가기 전에 몇 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 그냥 사람이 직접 사람을 카운팅하는데,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카메라만 옷에 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람 수를 카운팅해서 실제적으로 한 몇 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게 있고, 그게 만약에 세종원에서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능형 CCTV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기존에는 보면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이 좀 못하는 부분들, 한계까지도 좀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뭐 CITS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윈과 같은 다른 융합 산업에 기반이 되는 쪽이 또 CCTV 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보호를 받더라도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면 시민들이 아마 용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건우 신인증 물리보안 연구실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5G 플러스 보안 CCTV의 기술력이 정말 놀랍네요. 도시의 안전을 지켜내는 긍정적인 기술로 사용이 된다면 도시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021 세종 스마트시티 국제 포럼 Sustainable and Safe City라는 키워드 S세션, 시민생활 안전 수호를 위한 지능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생활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부터 재난 안전까지 폭넓게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오후 3시부터는 두 번째 세션이죠. 이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코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역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속 가능한 에코 스마트 시티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